네, 매일 아침 꼭 챙겨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차 때와 같이 선별 지급에 좀 방점을 두는 반면 지난번 100% 지급의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래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선별 지급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네. 정부 주장도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특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네.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지금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적자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 3차에 걸친 추경을 하면서 이미 지금 지출 구조조정을 할 사업은 거의 다 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이라는 게 이제 다른 데 쓸 돈을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네, 네. 그랬죠. 그러니까 돌려막기. 그렇죠. 예. 뭐 돌려막기까지 돌려쓰기.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꼭 뭐 당장 필요하고 긴급한 거 아니면 네. 일단 그 사업 그러니까 당분간 접고 그 돈을 이쪽으로 돌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더 이상 돌릴 게 없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면서 지금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게 여대 야로 갈리는 수준이 아니라 네. 지금 여 안에서도 좀 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당의 그렇습니다. 뭐 당권 주자들도 말이 좀 다르고 특히 이재명 지사는 계속적으로 보편적으로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인당 30만 원. 예, 네. 금액도 말을 하고 있고. 글쎄요, 뭐 1차 때도 사실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어제도 우리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시기 같아요.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 혹시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놓치거나 또 논란이 또 계속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논란이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뭐 이제 이재명 지사는 보편 지급 1인당 30만 원씩 주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네.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이 네. 맞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 때처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극하기는 좀 어렵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차등전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같은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이제 전액 그 100% 지급을 하고 추후에 고소득자에게 환수하는 식의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께서는 이제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추석 전 지급은 사실상 뭐 거의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이렇게 되면 어렵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어제 이제 진성준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러니까 속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엊그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단 논의 유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미치는 여파를 봐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 같아요. 정부의 고민이 지금 그 코로나 그 위기 대응 단계를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릴지 말지가 지금 미정인 건데 3단계로 올렸을 경우와 안 올렸을 경우의 여파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일단 네. 좀 논의 유보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의 입장문을 보게 되면은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를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얘기겠죠. 말씀하신 맥락에서 만약에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서 또 소비 진작,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가 사실 정책적으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2단계 정도 혹은 그 이하로 관리하기 가능하다면은 재난지원금 논의 좀 더 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방역이 우선으로 선방역 후 재난지원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뭐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빨리 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는데 네. 오히려 그 다음에 가을 기어서 만약에 대유행이 와가지고 더 심각하면 발생이 되는 또 그럼 또 3차 지원금을 줄 수 또 있느냐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 유보. 이게 뭐 첫 번째잖아요. 사실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어떤 지급 같은 경우는 가장 중대한 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3단계로 가느냐 안 가느냐, 네. 간다면 언제 가느냐 아마 이거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3단계라는 것도 판단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경제를 또 안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맞아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입니다. 또 왜요? 왜 계속 요즘 계속 화가 나요. 역정을 내세요, 저기 방송에서. 어쨌든 화가 납니다.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제발 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병원 안에서도 안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저희가 3부에서 코로나 전담병원 지금 간호사와 인터뷰가 예정이 됐는데요. 참 상상 이상의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어제 이제 미리 좀 들은 바가 있는데 3부에서 좀 그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런 일까지 있을까 싶은 경우가 있던데요.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의료계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네.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이 파업 전까지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도 앉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전공의 협의회가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 인력은 이제 그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뭔가 좀 청신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이제 그저께 전공의들과의 협의에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고 어제 사실은 회담이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걸쳐졌었는데요. 오후 2시부터 1시간 10분 정도 이제 정세균 총리, 박능우 장관, 최대집 의협회장 등이 만났을 때는 좀 분위기가 좀 좋은 걸로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실무 협의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물꼬가 트이나 했는데 저녁 때 오후 7시부터 3시간 30분 가량 이제 실무진들이 만나서 진행을 했는데 네. 여기서 결국 그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제 저녁 협상 이후에 정부 측에서 정세균 총리와의 만남에서 얘기했던 수준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들고 와서 협상을 하고자 했다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이다. 2차 총파업일까지 정부와의 대화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후퇴는 아니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엽 회장의 이야기를 옮겨보면 최대집. 최대집, 네. 죄송합니다. 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보류하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이제 정부가 주장을 했는데 네. 이는 기존 대화보다 후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금 이 파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 이 성명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누구보다도 어떤 시점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가장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의료계가 네. 파업을 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 그래서 즉시 중단을 해야 되고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협의회도 문제점이 있지만 결국 10% 의대 정원 들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료를 거부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스스로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3부에서 그 현재 의사의 목소리를 좀 들을 계획입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 의대생들이 뭐 리스트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의 동맹휴학에 지금 나서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투표를 하는데 찬반 투표를 할 때 사실상 실명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과 그 참여한 그 각 인원들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까지 결과를 같이 보관을 하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찬성하지 않은 이들의 신원 등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서 커뮤니티 등에서 조리돌림을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대학 커뮤니티 그 이제 의대 대학교 각별로 이제 학생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의 좀 따돌림 혹은 조롱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인터뷰도 나왔고요. 또 네. 지금 트위터에는 의대생 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의 이면을 고발합니다라는 계정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사실 그 관련 정황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거대학 학생들은 그냥 공부하고 시험 치고 뭐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또 두 번째 자발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그거를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해서 무조건 강제를 하는 상황이 돼 버린다면 이게 의사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것도 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대학 학생들까지 이런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4대 원칙 있죠. 예. 보통 선거, 직접 선거, 간접 선거, 아니요. 직접 선거,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비밀 선거. 비밀 선거를 안 한 거네요. 안 맡은 거. 이게 자기 신분이 다 공개된다면 네.
자기 얘기가 다 공개된다면 어떻게 이걸 합니까? 물론 뭐 여기서 선거의 사원칙이라는 게 여기서도 적용이 적용이 되는지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쨌든 의과대 학생들까지 이런 걸 하고 있다면 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여러 가지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청원을 있네요. 올렸는데 정말 나중에 구제할 걸 아니까 시험 안 치는데 구제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진짜로. 그 사람들 대신에 다 뽑아보면 어쩔 겁니까? 정부에서 아마 그럴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실명이 공개가 되고 뭐 이걸 또 공개를 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시 또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그 의대생 같은 경우 어떤 양심, 네.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소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뭐냐면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반대 행위를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의사도 좀 아니에요, 심각하다. 의대생은. 의사도 아니면서 뭐 이제 이랍니까?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이제 논란이 되면서 뒤늦게나마 이 참 자제해달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조금 늦은 템포로 네. 나온 이야기다. 사실상 좀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넘어가죠. 자,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세요.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추격대기 관련 국방부 5.18 특조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 김성전 부위원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어제 출석을 해서 전두환 씨 측 변호인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헬기 사격의 정황과 개연성에 대해 설명을 한 건데요. 김 전 부위원장은 전남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에 어떤 그 어느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칠지 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또 어제 JTBC 뉴스로 보니까 국정원이 보고하는 건 5.18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40년 동안 보관해왔던 5.18 관련 자료를 진상조사위에 제공하겠다,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자료에 시민군이 썼던 그 헬기 사격 관련 목격담, 5월 24일에 있었던 목격담도 포함됐다라고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자료 전체는 약 40여 건에 3,300부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는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네. 이제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국정원에서도 이 자료를 공개를 거부를 해 와서 진상을 파악하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만 네.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국정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바꿔서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보관해왔던 자료고 네. 그동안에 또 뭔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결정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뭐 의미 있는 증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네. 법정에서도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네. 사실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일단은 이 사격,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가 확인이 돼야 되고 지금은 뭐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두 번째는 그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그 책을 썼거나 이거를 좀 또 자서전 썼던 걸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도 분명히 있고요. 사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게 다툼이 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그걸 그러니까 넘어서서 네,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영원히 알고 싶은 건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본다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증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국정원 어떤 지금 정부에 있다면 자료에 있다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상당한 문제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관련 내용이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현재로서 어떤 자료인지는 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정확하게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모두 있는지는 그 공개된 자료를 이제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고 그 내용이 이제 일부 발표가 된다면 그걸 통해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분석을 좀 해서 추측이나 추론을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중요한 거는 사실 사격 뭐 있었겠 뭐 모르겠습니다. 예. 헬기 제가 사격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 사실은 이상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광주 학살의 한 그 가지죠. 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 장면일 뿐이고 그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면을 보려면 그런 새로운 증거들 이제까지 30, 40년간 입증하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은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걸 지금 밝혀내야 되는 거죠. 가장 그 궁극적으로는. 안에 그 자료가 혹시나 있다면 그럼요. 아니면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 역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 재판하고 별개로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이제 여러 정권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공개를 않고 버텨왔다라는 사실도 사실은 참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대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5.18 관련자를 계속 어떤 입수를 해서 공개를 맞습니다. 해왔던 예. 네. 그런 어떤 또 그러니까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흠.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이번 어떤 공개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또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자료인지가 정말 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조만간 공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